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95부 홍타이지의 고민, 역발상이 필요한 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629년 6월 원숭안의 모문용 처단으로 명조종은 그야말로 깜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후금에 칸 홍타이지는 사실 나름대로 좀 바빴어요. 그러니까 정묘호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숭안 처단까지 약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탱자탱자 놀았던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사이에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고 좀 바빴다라는 거죠. 홍타이지는 본래 자신의 계획대로 정매년 전쟁에서 조선을 굴복시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전쟁 결과물이라는 게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조선한테 세패를 받아냄으로써 물자를 확보하겠다. 이게 원래 소기의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이게 달성된 게 맞죠. 하지만 조선과의 교역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했고 일단 조선 자체가 교역에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조선도 원래 물자가 그렇게 넉넉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한 해 벌어서 빠듯하게 한 해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고 물론 후금은 경제 사정이 그거보다 더 안 좋았죠. 그러니 뭐 털어 먹으려고 해도 좀 있는 놈 걸 털어 먹어야 되는데 자기보다는 좀 낫다고는 해도 조선도 그렇게까지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이거 털어 먹으려고 하니까 간의 기별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정민년 전쟁은 조선의 왕이 직접 항복을 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 지맹 정도로 맺어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군신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로 그것도 인정을 했죠. 조선이 명과 계속 관계를 가져도 좋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이 완전하게 후금에게 굴복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여차하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조선은 계속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후금이 흔들릴 경우에 명과 연합해가지고 후금을 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거죠. 자, 이처럼 홍타이지는 조선을 굴복시켜서 배후를 안정시킨다라는 본래 초기의 계획, 이게 절반의 성공, 미안의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찜찜한 상황에서 다시금 명과의 전쟁에 돌입을 해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록 명에서는 원숭안이 모문용을 처단하는 그런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거는 후금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기회인 게 하여튼 홍타이지는 지금 모든 게 다 애매해요. 여기서 기왕이면 제거될 거면은 원숭안이 제거되는 쪽이 훨씬 좋았는데 근데 제거되라는 원숭안은 제거가 안 되고 좀 후금 입장에서는 살짝 쓰잘데기 없는 모문용이 제거를 당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후금 입장에서는요 그렇잖아요. 모문용은 요즘식 용어로 치자면은 키보드 워리어예요. 그러니까 입만 털어대면서 전쟁하자 나가자 싸우자 그러는 애였고 실제로는 그런 깜냥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원숭아는 실질적으로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에게 각기 패배를 안겨다준 정말 어마어마하게 껄끄러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후금이 장성을 돌파해서 명의 수도 국경을 공략한다면은 단연 최적의 공격 루트가 어디였냐면은 장성의 시작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해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해관을 넘는 것이 당시 후금 입장에서는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산해관은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천혜의 요새예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상에 있다 해가지고 산해관이랑 명칭이 붙게 되었고 지금 제가 사진의 저 장면 성벽이 이렇게 있고 바닷가 쪽으로 돌출부 보루가 있잖아요. 저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지 저 샷이 게임이나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꽤 많이 좀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산해관을 넘는 것이 당시 후금 입장에서는 최적의 루트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산해관 자체가 원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도 있거니와 하필이면 이 산해관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그 괴물 같은 원소환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산해관은 두터운 방비 플러스 원숭안이라는 명장이 이제 여기를 지키고 있었고 또 원숭안은 단순히 산해관에만 그렇게 이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영원, 금주, 전방 요새들을 또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해관을 공략하기 위해서 먼저 금주성, 영원성을 깨부수고 다시 또 산해관을 공격을 해야 되는 굉장히 두터운 중심 방어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어가 이런 두터운 중심 방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평타 치는 장군만 여기에 들어가도 공략하기가 까다로운 곳인데 원소원 같은 명장이 여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참 이제 후공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여기서 홍타이지는 계속 산해관 돌파에 집착할 게 아니라 뭔가 우회로를 찾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해관이 가장 최적의 공격 루트인 건 맞는데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전쟁에서는. 내가 편하면 상대방도 편하다.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다.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 최적의 루트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은 당연히 적의 방어가 두터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어선이 얇은 지역을 찾아가지고 우회해서 거기를 공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게 뭐였냐면은 모문령이 제거됨에 따라서 당분간 가더 쪽에서는 군사적 준동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이거는 뭐 이제 후금 입장에서 플러스 요인이 맞긴 한데 다만 이게 좀 애매한 게 모문령이 실제로 뭘 했냐 하면은 한 게 별로 없긴 하죠. 근데 이건 있어요. 어쨌든 모문령이 항상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나가자 싸우자 으쌰으쌰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후금도 알긴 알죠. 저것도 쇼하는구나. 근데 알면서도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문령이 북치고 장구치고 으쌰으쌰 할 때마다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뭐 지하벙커에 모여가지고 지휘관 회의 소집하고 비상체제에 가동하고 그런 조치는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도 모를 일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모문령이 제거됐기 때문에 한동안 가도 쪽에서는 옴짝달싹하기 힘들어졌고 조선 또한 일단 정면전 전쟁 이후 화친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은 뭐 이제 크게 움직일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당장 그렇다는 거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좀 상황이 정리가 되거나 혹은 어떤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잠깐의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튼 이제 사내관은 좀 곤란하고 바른 우회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홍타이지가 생각했던 우회로가 어디였냐면요. 다름 아닌 몽골 영역 쪽이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칭기즈칸이 중원을 공략했을 때 사내관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내관이 아니라 이 북경에서 이제 좀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영관이라는 관문으로 돌파해서 들어왔어요. 사실은 거영관도 사내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홍타이지가 생각했던 건 거영관은 아니었고 그거보다도 좀 더 돌아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용정관 일대였습니다. 용정관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몇 개의 관문들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용정관 일대를 갖다가 공략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저 괴물딱지 같은 사내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북경으로 돌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냐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려면 몽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몽골의 영역은 후금 입장에서는 거의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면은 후금, 이 만주족은요 원래 수렵을 하던 사람들이고 농경도 좀 했어요. 뭐 유목이나 이런 것도 하기는 했었죠. 근데 유목을 그렇게 퓨어로 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 몽골 영역은요 끝이 안 보이는 그 초원지대 여기는 사실 후금 입장에서도 굉장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알고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여러모로 후금 입장에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지역이었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몽골과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조선 명 양면 전쟁도 아니고 잘못하면은 몽골까지 포함해가지고 3면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웅정필이 주장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3면 전쟁으로 둘러싸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후금을 포위선멸해야 된다. 이게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던 게 이겁니다. 일단 정면전 전쟁 이후로 조선도 전후 수습을 위해서 당분간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명 같은 경우는 원숭은 모문령 사건 때문에 한동안 좀 이제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천계제 죽고 나서 숭정제 체제로 교체되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체제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몽골 쪽도 북원이 몰락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여기를 좀 장악한 세력이 있긴 있었지만
제대로 된 통일제국을 구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 부족들이 이합지선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몽골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후금이 특정 부족과 정략 결혼이나 교역을 통해서 연합을 한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다른 부족을 견제한다. 전형적인 이의제이죠. 이런 이의제이의 수법을 쓴다면 나름 이 몽골 쪽을 평정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침내 결심이 선 홍타이지, 사실 정면전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줄기차게 이거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즉각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포섭하는 일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포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전쟁을 단행을 해가지고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복속을 시킨다. 였지만 이거보다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들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바로 정략결혼만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홍타이지는 여러 몽골 부족의 여인들과 혼인해서 그들은 뭐 정식 왕비로 두긴 그렇지만 후궁으로 이제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몽골 부족들을 하나씩 포섭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용정관 일대를 향하는 진경로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아니 모문용을 처단한 시점쯤 되면은 거의 이제 용정관으로 향하는 진경로가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용정관까지 향하는 진경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자 홍타이지는 전쟁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도 다시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후금은 주변의 여러 군소 부족들을 정복하고 병합해가면서 현재의 세력을 구축을 해 나갔다는 거죠. 하지만 홍타이지는 이렇게 정복하고 병합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나라의 크기를 키우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영토가 점점 넓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력이 필요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후금은 싸움박질은 잘하는데 행정력은 솔직히 말해서 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도 후금이 갖고 있는 행정력 수준으로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통치를 한다는 것이 이게 점점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특히 몽골처럼 종족도 다르고 문화나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또 거리까지 멀다. 이런 데를 갖다 직접적으로 정복을 해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홍타이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몽골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토 점령이 아니라 이들을 굴복시켜서 후금에 협조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 목표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정면전 전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정묘호란이라는 전쟁이 그랬죠. 뭐 이제 가장 가능하면은 베스트가 그거였겠죠. 후금이 아예 조선을 정복을 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미 왕인 인조부터가 강화도로 도망을 갔는데 수군이 없는 후금 입장에서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차선 측은 뭐냐면은 적절한 조건에서 조선과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 물자를 갖다 뜯어낸다. 이것이 결국 차선책이었고, 그래서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 정면전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홍타이지의 판단도 여기서 이러했던 것 같아요.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복속을 시켜서 용정관을 향하는 진격 루트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들로부터 전쟁 물자를 확보를 하자라는 것이 이번 전쟁의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홍타이지는 산해관을 위하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마침내 용정관으로 향하는 진격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정관 방면의 길은 우회로답게 거리가 멀어서 이게 만약 후금의 군대가 이곳으로 진격한다면은 명예 수비대도 당연히 눈치를 채게 분명하다는 거죠. 이게 참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죠? 거리가 가까우면 그만큼 방어선이 두터울 것이고 거리가 멀면은 글로 돌아가는 것을 상대방이 눈치를 챌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된 것이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적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일종의 연막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연막을 치고 양동으로 찔러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전쟁의 성패를 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성동격서예요.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쪽을 친다. 뭐 요 작전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1629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원숭아니 모문용 처단하고 한참 정신없을 무렵이었는데 아마 이제 홍타이지가 그걸 또 노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명은 정신이 없는 상황일 것이다. 한참 내흥을 겪고 있지 않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타이지는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용정관을 향해서 진격을 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성동격수의 일환으로 자신의 사촌인 지르갈랑에게
영원과 금주 일대를 공략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후궁부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요서를 공략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원숭아는 영혼과 금주로 밀려오는 후궁분에게 시선을 뺏기게 돼요. 아마 이제 원숭아니 모문용 처단 사건 이후로 좀 나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홍타이지 우의 기동을 미처 눈치를 못 챘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원숭아니 시선이 뺏기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홍타이지는 드디어 용정관 방면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홍타이지는 10만 대군을 휘몰아서 미리 확보해둔 진격로를 통해서 마침내 용정관을 돌파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성 안으로 드디어 돌파구를 마련해서 밀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다만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회로답게 역시 보급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몽골의 여러 부족들한테 보급품을 좀 이제 뜯어낸다 하더라도 그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이고 현지 조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한계는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뭐 둘 중 하나입니다.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북경을 점령하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최대한 적에게 타격을 입히고 돌아오든지 라는 거죠. 이렇게 장성을 돌파한 후궁군은 무서운 기세로 북경을 향해서 쇄도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 명예수도 북경은 이제 거의 무방비 상태로 후금의 침략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명 입장에선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사년의 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뜻밖의 북경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위기예요. 왜냐면은 후궁군이 좀 무리하게 우회로를 찾아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냥 문 잘 닫아 걸고 장기 항전으로 넘어가면은 결국 후궁군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선 방면이 정리되는 대로 원소환의 부대가 돌아와서 구원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어마어마한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건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명예 역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과연 원숭아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혹은 넘기지 못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